함께 잘 살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주의, 그것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티븐 레비츠키 그리고 데니얼 지블렛의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과 함께 민주주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책 읽어주실 분입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책에 정통하셨다는 거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국문과 출신입니다. 국문과인가요? 책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가져오신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인데, 이 책이 또 좀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나온 지는 그렇죠. 한 6년 정도 제가 된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했는지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시선이 좀 늘었어요. 이게 이제 이 책들이 저도 2010년대 후반대에 이 비슷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꼭 비슷하다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재출간되기도 해서 막 친절한 네네네. 파시즘 뭐 이런 거는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재출간되기도 하고, 뭐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뭐 당신도 모르는 민주주의, 막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맞아요. 집권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 본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 책은 뭐 방금 근데 사실 되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이제 붐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근데 결국에는 뭐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물들이 왜 나왔냐, 이걸 보는 건데, 이제 보통 과거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면 뭐 한국에도 있었지만 군부 독재,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민주주의를 진짜 물리적으로 붕괴시키는 현상들에 주목을 했었는데, 이제 과거의 뭐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군부 독재를 넘어서 이번에는 뭐 트럼프의 당선도 그렇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과거처럼 이렇게 뭐 정말 무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그게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전조 증상들과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뭐 쿠데타가 막 발생하고 이런 일은 흔치는 않다. 뭐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쵸. 뭐 70년대, 80년대 특히 많았고, 뭐 아옌데라든지 이렇게 뭐 피노체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책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옌데가 있었지만은 갑자기 어디였죠? 칠레였죠. 칠레. 네. 피노체트가 칠레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았지만은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당 정치, 그리고 어떤 제도적 관용,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정당의 역할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합법적으로 이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일종의 잠재적인 독재자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후보군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떤 그냥 후보 선출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당 내에서 어떤 낌새가 보인다, 이 사람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독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철저히 고립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애초에 경선 무대에 못 올라오게 이런 거름망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정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말이지만 여의도 밀실 정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투명성이 강화되고 어떤 군중들에게 더 선택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정당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름망의 역할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이제 정당의 역할, 그런 거름망으로서의 역할, 이 정치 고관여자들이 해내야 되는 그런 결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별력을 또 강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그럼 어떻게 그 잠재적 독재자를 분별해낼 수 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서 막 되게 표로 막 정리를 해주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면 이게 어떤 독재자가 될 법한 그 기준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돼서 하는 행동들을 일단 보면 뭐가 있느냐 심판 매수라든지 언론을 위축시키거나 자체 검열을 할 수 있게 고소고발을 난무하게 만든다든지 예. 아니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주어진 행정 권력을 굉장히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야당을 적대시한다든지 본인에게 좀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용어들을 쓴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화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정치와도 비단 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어쨌든 트럼프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가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예. 들면 선거에서 본인이 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후보 시절부터 한다라든지 실제 그래서 뭐 그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가 졌을 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당 네, 국회의사당 맞습니다. 난입 그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그걸 믿은 사람들이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4가지 주요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예. 얘기를 하고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이게 아까 말했던 뭐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뭐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 의식 아니면 자기를 이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예.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같은 경우에는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부정한 적이 있는가? 예. 뭐 아니면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게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예. 세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그 폭력에 대한 묵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의 폭력을 어떻게 보면 그냥 묵인하고 아니면 용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를 향해서 뭐 토마토를 던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것을 뭐 막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 충돌을 허용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고 마지막이 그거예요.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뭐 명예훼손과 비방, 집회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언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협박한 적이 있느냐. 예. 그다음에 과거에 다른 나라 정부가 행했던 억압 행위를 뭐 칭찬하거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칭송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4가지 주요 신호들을 근거로 이 독재자의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사실상 트럼프 맞춤형 책이라고 저는 이제 읽었는데 이 책을 근데 이게 우리가 사전에 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권력을 잡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었다라는 거를 알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론을 막 탄압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를테면은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이런 거는 또 그 정치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압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결단력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결단력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게 아웃사이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주류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변방에서부터 치고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대중들을 규합해서 세과시를 하지만 사실 정치 무대에 올려주는 그 권한은 뭐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예.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말고도 뭐 히틀러도 사실은 그랬던 거고 예. 이제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주류 세력으로 끌어올 때 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그 세력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결단력 있게 그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예. 이 아웃사이더들을 어쨌든 인기 영합적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혹하는 거죠. 넘어가고 거기서 왜 손을 잡냐 봤더니
내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 히틀러의 사례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 얘기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주류 무대로 올라오면 뭐 우리에겐 헌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안전망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우리 주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사람을 주류 무대로 끌어올려놓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대통령제, 그러니까 의회 중심제, 의원 내각제라고 보는 의회 중심제는 어쨌든 다수 당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이 좀 움직이는 데 반해서 이제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1인의 정치 철학과 결단에 좀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에 제가 좀 주목을 했냐면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거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고 저 사람이 우리 당 후보가 되면 뭔가 상대 후보를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인물이어도 손을 잡잖아요. 예. 그럼 이제 파국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좀 현실 정치에 대입을 해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본 현상이 이제 대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 보면은 양쪽 지지자들이 다 저쪽 후보가 트럼프랑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정치 무대에 있지 않았던 정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갑자기 대선 후보로 세워가지고 맞아요. 인기가 많은 좀 인기가 참 반짝 끄니까 그래서 정치 무경험자를 이렇게 세워서 이들과 손잡고 이렇게 한 게 이게 트럼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정치를 안 하다가 인기가 생기고 방송 뭐 프로그램 나오고 뭐 하면서 인기가 생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지지자들에서는 이재명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제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가능해진 게 프라이머리.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에서는 그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이를테면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특히 범죄 혐의가 많은데 트럼프도 범죄 혐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당 지지자들 모두 불쾌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주장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 참 복합적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대통령에 저는 많이 대입을 해서 보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후보 검증의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이입됐던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장도 했고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꽤 오랜 시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 이제 갑자기 끌어올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직을 던지고 나와서 갑자기 무대로 올려졌는데 여기서 말했던 어떤 그런 아웃사이더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보수 진영의 딜레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했던 그 두려움, 기회주의, 판단착오 이 세 가지가 전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한번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뒤에 계속 번번이 선거에 참패를 해왔잖아요. 예.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 참패했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우리가 절대 져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기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진영이 발탁해서 키운 인물은 아니었죠. 예. 원래 뭐 보수 진영에서 커왔던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손을 잡을 수 없는 상대와 손을 잡았던 기회주의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사실 보수 진영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떤 그분의 철학과 신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잘 없었을 겁니다. 검사들 말고는 몰랐겠죠. 예. 그럼에도 손을 잡았던 그 어떤 정당이 거름망 역할을 못했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공간 칼럼 오늘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유튜브 후토크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현실 네. 정치에 대입을 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후보 시절이면은 오히려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징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재자의 징후들이 민주적 독재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징후들이 뭐 잠재적 네. 독재자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언론을 탄압한다. 이건 뭐 탄압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이렇게 뭐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행정소송 가가지고 다 무효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방심위가 패소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지금 비판 언론들이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게 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 적은 또 없으니 이게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되게 동의를 했던 게 그 이 책 101쪽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견제와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에게 특히 선동 성향이 강한 독재자들에게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견디기 힘든 속박이다. 견제와 균형은 그들에게 멍해와 같다.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당대표와 오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후지모리 대통령처럼 잠재적 독재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인내심 부족을 드러낸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오찬하니까 갑자기 뭔가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인데 이 잠재적 독재자들 또는 그냥 독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속박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라고 보면 일단 야당과 언론을 적으로 규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미국 민주주의 규범 위기를 소개하면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닉슨 행정부의 전제주의적인 행보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파트거든요. 일단 야당과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 같은 국내의 적들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부의 불법적인 활동을 정당화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정말 이게 1950년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에도 전 적용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야당과 언론을 적으로 규정한다. 전 여기서 이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 일단은 뭐 어떤 세금 또는 이제 본인이 주관하는 국가적인 기관들을 활용해서 뭔가 조사를 들어간다거나 수사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하나 더는 이 특수관계를 맺는 언론들을 통해서 다른 언론들을 소외시킨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하게 제재를 한다. 이런 부분들 특히 뭐 MBC를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죠. 전용기에서 뭐 배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어떤 폭력들이 있었던 거고 그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셨잖아요. 정말 뭐 중요한 곳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딱 얘기하는 그 전제주의적 행보랑 저는 좀 맞닿는다라고 느꼈거든요. 대통령은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위협적이다라고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적을 심지어 야당을 표방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뭐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던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일부 노조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폭력적인 언행을 쓰시면서 사실 노조를 향한 혐오와 폭력을 용인하시기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언어를 쓰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제가 이 책에서 발견했던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드는 지도자들의 행태와 너무나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서 말했던 정치 경쟁자를 공산주의자로 몰거나 이에 동조하는 인물들을 낙인 찍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빼앗았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그 여당이 이제 지난번 총선 때 현수막 걸라고 이렇게 공문 내려보냈다가 지역에서 당협위원장들이 되게 반발했던 게 뭐 간첩이라든지 뭐 간첩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차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냥 박성민 최고의 마음을 좀 혼자 뇌피셜로 하자면은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그러니까 느낌은. 제가 신기했던 건 여기서 이 책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사례 중심적인 책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뭐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뭐 칠레에서 어떻게 쿠데타로 정권이 빼앗겼는지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그 전제주의적인 지도자의 탄생 과정과 그 뒤의 일들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사실은 다 몇십 년 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관통하는 것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제일 서두에 얘기했던 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이 독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이 행정명령을 3,000번 루즈벨트가 활용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의회나 어떤 이제 본인과 반대되는 세력들과의 타협과 대화를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본인의 지지층 결집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부에 주어져 있는 권력들 또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력들을 남용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창 공방을 벌였던 게 시행령 정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남용하는 방식. 시행령 통치도 그랬고 거부권의 남용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행정명령 임기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3,000번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연간 평균 300건 이상이었다 해요. 물론 뭐 대공황과 2차 대전이 있었으니까 나에게 권한을 달라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예. 우리가 지금 거부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쓰인 선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건 역시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했던 그 권한을 남용하는 이 대통령의 행동도 굉장히 전제주의적인 지도자의 모습 중 하나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이라는 거를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뭐 합법적인 이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그거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당 정치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픈 프라이머리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반인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당에서 뽑는 것부터 약간 허들이 낮아지고 그 즉각적인 좀 어떤 선전선동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대중들을 국민들을 바보로 보냐 너희들은 엘리트주의 이런 정치인들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워싱턴 DC를 다 말아먹고 본인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에 해온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참여를 네네. 이거를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학자들은 그게 꼭 반드시 민주주의에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민주당에도 당장 그런 논란들이 있거든요. 국회의장을 권리당원이 뽑는 게 맞아? 권리당원의 의견을 소수 반영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뽑게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그 큰 민주주의의 위기다 오히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서 너무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잘 이제 까셨으니까 민주당의 사례를 좀 국회의장을 직접 당원들이 이렇게 뽑겠다 일부지만 반영하겠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 국회의장까지 그것을 확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했던 게 이게 뭐 국회의장이 사실은 정파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뭐 하나의 당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자리는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의장을 뽑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마냥 모든 영역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근데 물론 이게 좀 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게 물론 누군가의 어떤 전략적인 집권 플랜에 의해
의해서 뭐 생겨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성 정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기성 정치의 책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것도 전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당이 역할을 못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다 도입하면 해결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정당 차원에서의 생태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면 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규범이 지금 바뀌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도 뉴노멀이고 정치도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왜 이런 뉴노멀 시대가 왔나라고 보면 이 책에서도 뭐 민주주의 규범의 침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당파적 양극화에서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손잡아선 안 될 사람과 손잡는 그 심리가 뭐냐라고 보면 두려움과 기회주의, 뭐 판단력의 착오 이런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에 이 패배가 너무 많은 걸 결정한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패배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꾸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의 패배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개심과 적대심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지금 한국 정치 상황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 대화나 타협의 상대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제가 그럼에도 흥미로웠던 지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독재자들에 대한 뭐 행위에 저항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딱 부러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예를 들면 뭐 행정 권력을 누군가가 너무 남용하거나 뭐 반대파들을 막 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지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보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연합과 연정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한 거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약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법을 두고 이제 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또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손에 지금 달려있는 국면일 수도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권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헌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만 지키면 독재자는 탄생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히틀러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집권을 그러니까요. 했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냐 헌법이 아니라라고 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틀에 박힌 말 같은데 이 상호 관용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경쟁자를 이제 어떤 정당한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지나치게 악마화하거나 뭐 딱지를 붙여서 뭐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야, 저 사람은 무슨 뭐 반정부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그 낙인 찍는 어떤 배제의 용어를 쓰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관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제도적 자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지속적 자기 통제를 의미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지속적 자기 통제가 뭐야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다 세세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전제적인 지도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들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같이 좀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제도적 자제는 이제 양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서로 좀 자제해라. 탄핵 좀 그만하고 특검 좀 그만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부권 좀 그만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상호 관용이죠. 상호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고 뭐 저는 이제 정치평론도 하니까 네네. 하는 얘기가 스파이더맨의 영화 스파이더맨 나온 얘기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생각을 해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대통령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변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나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자,
오늘 네. 저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기는 한데 또 박성민 최고위원과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네. 새로운 관점으로 근데 이해할 수 저는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끝으로 예.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면서 책을 읽기는 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권력이 교묘하게 이용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게 사례로 정리가 되니까 예. 약간 무슨 법칙처럼 보여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쿠데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로는 합법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달아가는 그런 우리 사회의 규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영을 떠나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좀 같이 생각하는 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모든 진영에 같이 생각하는 기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